자, 99번 보겠습니다. 당사가 발행한 사채에 대한 자료이다. 기말에 사채 금액과 발행 금액의 차액에 대한 상각비를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하시오. 이랬네요. 자, 그러면은 자료가 어떻게 되나요? 액면 금액은 1억 원이고 발행 금액이 9천만 원이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1천만 원의 잔액이 있겠군요. 사채의 액면 금액과 발행 금액의 차액 상각비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할 때 300만 원만큼을 상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정액법 적용 시. 네, 우리는 이 사채 할인 또는 할증 발행 차금에 대한 상각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회계 처리하기는 자료가 좀 부족하죠. 예. 그러니까 300만 원이 할인 발행 차금에서 1,000만 원 중에서 이번에 300만 원이 적용된다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이 상각을 회계 처리하려면은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현금으로 나가는 그 현금 감소 이자 그 차익이 300만 원이 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자 비용을 인식할 수 있는 유효 이자율을 알려주고 그다음에 액면 이자율을 알려줘야만이 분계가 가능하죠. 네. 자, 그래서 요거는 99번은 그냥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100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료 납부 시 전액 비용으로 처리한 화재보험료에 대한 내용을 결산에 반영하여라 이랬네요. 월할 계산하기로 한다. 자, 보험료 납부 시 전액 비용, 즉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미경과 보험료를 우리가 이연시켜야 되잖아요. 자, 화재보험료 7월 1일 날 가입을 했습니다. 7월 1일 날 가입을 했고 보험기간은 7월 1일부터 내년 6월 내년이 아니군요. 내후년 2년짜리 만기가 2년이군요. 보험기간이. 네, 보험기간이 2년. 네, 본사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료. 자, 그러면은 미경과 보험료를 한번 먼저 계산을 한번 해내 보겠습니다. 자, 99번은 그냥 건너가야 될 것 같고 100번. 100번의 문제의 경우에 미경과 보험료를 계산해야죠. 미경과 보험료.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까요? 자, 미경과 보험료는 400만 원 곱하기 1년 6개월이죠. 그러면 18개월이네요. 미경과 보험료가. 그러니까 27년 6월 30일 이 보험의 만기고, 그 다음에 26년 1월부터 27년 6월까지니까 1년 6개월이니까 18개월이죠. 곱하기 18 나누기 24 2년이니까요. 이렇게 월알로 계산을 해주면 미경과 보험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400만 원 곱하기 18 나누기 24 이렇게 해보니까 300만 원이 미경과 보험료로 계산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300만 원을 12월 31일 결산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차변의 선급비용 300만 원, 대변의 보험료
300만 원. 이런 정리분계가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수동결산에 대한 분계 연습을 하고 있어요. 예, 이런 비용, 보험료를 이연시키는 이런 문제는 정말 출제가 많이 되는 그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다음에 10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6월 1일에 1년분 사무실 임차료 3,600만 원을 선불로 납부하고 선급 비용으로 처리를 하였다. 기말 결산 시 필요한 회계 처리를 행하시오. 월할로 계산하시오.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필요한 회계 처리가 뭐가 필요하냐면은 경과된 임차료를 비용으로 발생시켜야 돼요. 경과된 임차료. 우리가 6월 1일에 그 3,600만 원을 선불로 납부하면서 선급 비용 자산 처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산 때에는 우리가 비용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임차료로. 1년에 3,600만 원이면 경과된 것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3,600만 원 곱하기 자, 6월 1일부터 7개월이 경과된 거죠. 7 나누기 12. 12분의 7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계산기로 계산을 한번 해보면요. 3,600만 원 곱하기 7 나누기 12 하면은 2,100만 원이 나오는군요. 2,100만 원. 그래서 12월 31일 일반전표에 차변의 임차료 2,100만 원, 대변에는 선급 비용에서 감소시켜야죠. 자산 감소 2,100만 원. 이렇게 해줘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102번을 보겠습니다. 102번을 보시면 매월 1일에 현금으로 지급받은 이자 수익에는 차기에 속하는 이자 수익이 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네, 그러니까 12월 1일 날 현금으로 받은 것을 말할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가 결산에 관한 얘기니까 매월 1일 날 받는 이자라는 게 10월에도 받았고 11월에도 받았고 12월에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12월에 받은 이자 안에는 차기 내년 이자 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자 수익을 우리가 차기로 이연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수익의 이연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 뭐가 필요하죠? 선수 수익이라고 하는 부채 계정이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차변에 에, 여기서 수익 계정 과목은 이자 수익이니까 이자 수익을 취소시켜 줍니다. 100만 원을. 그리고 대변에는 선수 수익이라는 부채로 인식해 가지고 차기로 가지고 가게 됩니다. 수익의 이연에 대한 문제였죠.
아까 100번은 비용의 이연이었네요. 예, 100번에 그 선급 비용 차변에 자산 잡는 거. 아까 100번 문제는 비용의 이연이었습니다. 101번은 비용을 예상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비용의 예상은 아니네요. 101번이. 왜냐면은 우리가 그 미리 선급 비용 잡았기 때문에 이 비용을 발생시켜주는 그런 건데, 우리가 비용의 예상이다 그러면 미지급 비용이 대변에 나와야 되는데 대변에 선급 비용을 정리했잖아요. 그래서 비용의 이연하고는 조금 어, 차이가 좀 있습니다. 101번은. 자, 그러나 100번은 비용의 이연. 그 다음에 102번은 수익의 이연. 이건 확실하죠? 다음에 103번의 결산 수정분계는 어떤 문제를 냈습니까? 결산일 현재 정기예금과 장기차입금에 대한 내용이다.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를 하시오. 단 이자 계산은 월할 계산으로 하되 1월 미만은 1월로 한다. 정기예금은 이자를 우리가 예상해야 되겠고, 장기차입금은 이건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예상하는 게 아니라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거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예상하라는 거군요. 이것도 회계 처리를 두 개로 나누어서 해야 되겠죠. 하나는 이자 수익이고 하나는 이자 비용이 되겠네요. 자, 정기예금을 먼저 보겠습니다. 7월 10일 날 예금을 했어요. 만기는 26년도 7월 10일 1년짜리 정기예금에 가입했군요. 이자율은 6%, 원금은 1,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경과된 이자를 계산해 주면 됩니다. 정기예금에 대한 경과된 이자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자, 정기예금 경과이자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할까요? 1,000만 원이 원금이죠. 곱하기 이자율 6%죠. 6% 곱하기 경과된 개월수 7월에 예금을 했으니까 6개월이 경과됐죠. 그래서 6 나누기 12 이자율이 연이자율이니까 12분의 6만큼만 6달치를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6%면은 60만 원인데 거기에 절반이니까 30만 원이 되겠네요. 계산기로 계산하시면 30만 원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을 먼저 회계 처리하겠습니다. 차변에 미수 수익 30만 원 자산 증가시키고요. 대변에는 이자 수익을 인식해야죠. 30만 원 수익 발생. 우리가 이러한 회계 처리를 수익의 예상이라고 하죠. 수익의 예상. 그 다음에 또 하나 계산을 해야 되죠. 장기 차입금에 대한 경과 이자를 계산해야 됩니다. 차입금에 경과된 이자를 계산한다 이거죠. 자, 보니까 발생일은 10월 1일 날 차입을 했고요. 만기는 27년 9월 30일이고요. 원금은 5천만 원이고 이자율이 7%네요. 이자 지급일을 보니까 매년 4월 1일과 10월 1일에 6개월 분씩 지급한 후지급 방식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직 이자를 한 번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이죠. 아, 그래서 내년 4월 1일 날 지급하겠으나 우리가 이번 결산 때 3개월치는
우리가 이자를 발생시켜 줘야 돼요. 비용의 예상입니다. 요 문제가 비용의 예상. 그래서 3개월 10, 11, 12가 경과했어요. 25년 10월 1일 날 차입했으니까 10, 11, 12. 3개월에 경과된 이자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5천만 원 곱하기 이자율이 7%네요. 7% 곱하기 3 나누기 12 이렇게 하면 되죠. 3개월치 이자. 그래서 계산기로 한번 계산을 해 보십시오. 87만 5천 원인가요? 87만 5천 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12월 31일 일반전표에다가 차변의 이자 비용 875,000 대변의 미지급 비용이 되죠. 미지급 비용. 여기서 미지급금이 아니죠. 그때 언젠가 여러분 수업 시간에 질문하셨죠? 예. 얼마 전에 그 결산 처리 시험 보실 때 7만 5천 원, 결산 처리 문제 2번 문제로 이런 문제를 냈었죠? 예. 12월 이자를 계상해라. 해서 이제 여러분이 금액이 7만 5천 원인가 아마 이렇게 나왔을 텐데, 그때 차변의 이자 비용 7만 5천 원, 대변의 미지급 비용 7만 5천 원, 이렇게 제대로, 계정 과목 선택을 하신 분도 있고, 일부는 대변의 미지급금 이렇게 개념 과목을 쓰신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질문도 있어가지고 그것은 미지급금이 아니라 이거는 미지급 비용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지급금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채무를 확정짓는 그런 부채이거든요. 그러니까 외상이죠. 그건 외상. 말하자면 식사를 하고 다음 달에 식사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하는 건 미지급금. 회사에 비품을 구입하고 가구점이나 이런 데다가 대금을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다. 이게 미지급금이죠. 또는 신용카드로, 법인카드로 뭔가를 구입했다. 이런 게 미지급금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미지급금을 안 쓰죠? 미지급 비용이죠. 예, 결산 때는 우리가 이거 내년 4월 1일 날 이자를 지급할 거예요. 약정에 따라서 4월 1일 날, 그 다음에 10월 1일 날 이렇게 6개월에 한 번씩 이자를 지급하도록 약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굳이 지금 12월 31일 날 부채로 인식하는 이유는 뭐죠? 예, 우리가 우리 회계 자료를 유용하게 만들기 위해서 발생주의에 의한 회계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발생시켜 줘야 되니까. 예. 이자 지급일은 앞으로도 몇 달 남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기간이 지났으니까 우리는 이자 비용은 이미 인식을 해야 된다. 이게 발생주의 개념이잖아요. 그런 시점에서 우리가 부채로 인식할 때는 미지급금을 안 쓴다는 거죠. 미지급 비용.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지급금과 미지급 비용 또는 선급금, 그렇죠. 선급금과 선수금과 선수 수입, 이런 거, 여러분이 차이를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자, 다음은 104번의 문제로 가보면은요.
단기 매매증권에 대하여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기말평가를 반영하시오. 단 현재까지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를 했습니다. 네. 단기 매매증권의 결산 평가는요. 우리가 지난 결산 때 평가한 금액과 이번 결산 때 시가를 비교하면 됩니다. 아, 취득원가를 감안할 필요가 없지요. 단기 매매증권의 경우에. 자, 왜냐면은 이 전기의 이 평가한 내용은요. 전기 손익에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평가 손실 100만 원은 전기 손익에 반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끝난 얘기고 단기에는 오직 이것만 가지고 따져주면 됩니다. 그래서 50만 원만큼의 가격이 상승했죠. 지난 결산 때보다 50만 원 상승했으니까 104번은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50만 원 자산 증가,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50만 원 수익 발생으로 결산 수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105번의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이 단기 매매 증권 문제는 FAT 1급에서 특히 자주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에, 지난주 토요일 날 FAT 1급 문제 저는 아직 보진 못했는데요.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해서 결산 문제로 나오든지 아니면은 혹시 2로 문제로 나왔던가 그러지 않았을까 뭐 그런데 혹시 나왔나요? 나왔었어요. 자, 105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말 현재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단기 매매 증권의 공정 가치는 다음과 같다. 종목별로 회계 처리하시오 그랬네요. 네. 종목별로 하라는 말은 두 건으로 전표를 입력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A 사건 하나, 또 B 사건로 하나 이렇게 두 건으로 전표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사 거를 보시게 되면은 장부 금액이 2,200만 원인데요. 기말의 공정가치가 2,400이 됐죠? 200만 원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표 하나를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105번의 전표 하나는 사변의 단기 매매증권 200만 원 자산 증가하고요.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 200만 원 수익 발생하고요. 그 다음 B사 거를 보시면 5,500만 원이 장부 금액이에요. 그런데 기말 공정가치가 5,350만 원으로 150만 원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전표를 이렇게 입력합니다.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150만 원 비용 발생해 주시고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자산 감소 150만 원 이렇게 전표를 하나 더 입력하시면 되죠. 그래서 한 종목은 가격이 올랐고 또 B 종목은 가격이 떨어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종목별로 회계 처리하시오 문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의 전표로 정리 분계하시오 이렇게 문제를 낼 때도 있어요. 하나의 전표.
그러면은 두 개를 합산해야 되니까 오른 것이 더 크지 않습니까? 가격이 하락한 것보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한다는 거예요. 플러스 200하고 마이너스 150을 더하면 플러스 50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변에 오는 것이 단기 매매 증권 50만 원 증가시켜주고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50만 원 이렇게 입력하는 것은 하나의 점표로 회계 처리하시오 하면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의 점표로 회계 처리하라. 간혹 지시를 그렇게 하는 문제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 기출 문제에서. 그랬을 땐 이렇게 하고 지금처럼 종목별로 하라 하면은 따로따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10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06번의 문제를 보면요.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기말 결산 분계를 하시오. 매도가능증권하고 단기매매증권은 다릅니다. 결산 때. 왜냐? 단기매매증권은 전기에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었지만 매도가능증권은 전기에 평가된 거를 고려해서 회계 처리를 해야 돼요. 그 점이 달라요. 왜 그러냐? 매도가능증권의 경우는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이 전기에 한 것이 전기손익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재무상태표에 단기로 넘어와 있어요. 즉 자본상태예요. 자본상태.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상계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익이 났는데 전기에 만약에 손실이 났다. 그러면 손실을 정리하고 나머지만 이익으로 인식해야 돼요. 그것도 손익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자본입니다.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는 자본.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복잡하죠. 자, 다음에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결산 분계를 하시오. 24년 말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익에 대한 회계 처리는 적절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24년 말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20만 원 가격이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회사의 지금 단기 재무상태표에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이 20만 원 있다 이거예요. 지금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이 20만 원 있는 상태예요. 자, 그 상태에서 가격이 또 올랐군요. 올랐을 때는 상계 처리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같은 계정 과목을 쓰니까. 그 반대의 경우가 이제 상계해야 되는데 이 경우는 그냥 예, 편하게 하시면 되겠네요. 작년에도 가격이 올랐고 올해도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때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을 계속 쓰는 거니까 계속 더해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상계할 것이 없네요. 자, 이번에 얼마 올랐나요? 네, 90만 원 올랐죠? 네, 그래서 이럴 때는 90만 원을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으로 회계 처리 그냥 해주면 되는 경우예요. 네, 상계 처리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90만 원 자산 증가시키고요.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90만 원 인식해 주시는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대변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을 수익 발생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되고 자본의 증가라고 인식해야 돼요. 자본 중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고 하는 자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자본의 증가이다.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자본의 감소이다. 예. 수익이나 비용이 아니다. 요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매도 가능 증권과 관련된 문제는 FAT 1급에서는 잘 출제를 안 하는 것 같고요. TAT, TAT로 와서 TAT 2급이나 TAT 1급에서 매도 가능 증권 문제를 자주 냅니다. 자, 107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해서 24년 10월 1일에 취득하여 보유 중인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결산 회계 처리를 하시오. 결산일 이전의 회계 처리는 올바르게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네. 자, 전기 결산 때 어떻게 됐나 볼까요? 20만 원 마이너스가 일어났습니다. 20만 원 마이너스니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20만 원 있는 상태에서 이번 결산 때 보겠습니다. 480만 원이 510만 원으로 플러스 30만 원. 네, 가격이 이번에는 올랐습니다. 이럴 때 상계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이럴 때 상계 처리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재무상태표에 지난 결산 때 반영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20만 원이 잔액이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또 이것을 그대로 회계 처리를 해버리면 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30만 원이 또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개가 전부 다 같은 서로 상계 처리해야 될 계정 과목인데 각각 잔액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우리 회계 기준에 맞지 않게 잘못 회계 처리한 경우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결산 그 분계에서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10만 원만 인식하면 돼요. 이 두 개를 서로 상계 처리하기 때문에. 자, 어떻게 분계가 되는지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07번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차변의 매도 가능 증권이 지금 30만 원 올랐어요. 증가를 이렇게 시킵니다. 예. 그런데 대변에 우리가 전기에 20만 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인식한 게 있지 않습니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자본의 감소 항목이었어요. 그래서 자본의 감소 항목은 잔액이 차변에 있기 때문에 감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정리하는 것은 반대쪽 대변에다 정리해야죠. 그래서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20만 원을 정리하고 10만 원 남죠? 그것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으로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재무상태표에 말이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의 잔액은 이제 제로가 되는 거예요. 합계잔액 시산표에서도 제로. 예. 잔액이 남는 건 요것만 남는 거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 요 10만 원 이것만 잔액이 남게 되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딱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본 계정 중에서 서로 상계 처리해야 되는 계정 과목들은 잔액이 한 군데만 남아야 돼요. 양 두 군데 다 남으면 안 돼요. 자, 107번 좋은 문제였고요. 자, 10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전기의 평가 이익을 계상했던 매도 가능 증권은 결산일의 공정가치가 3,600만 원이었다. 되었다. 장부상 매도 가능 증권 잔액이 4천만 원이었네요. 그러면 400만 원 하락했습니다. 마이너스 400이에요. 이번에. 자, 그런데 전기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300만 원이 있었네요. 그러면 올해 인식해야 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100만 원만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왜? 이걸 정리해야 되니까. 자, 조금 전에 앞에 문제하고 아주 유사한 문제죠.
자, 108번입니다. 차변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을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자본의 증가 항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잔액이 대변에 있었던 거죠. 대변에, 그쵸? 그러니까 정리는 어디다 해요? 차변에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300만 원을 차변에다가 정리해서 제로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모자라는 100만 원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입니다. 100만 원은. 그리고 대별에는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자산이 400만 원 감소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래의 결합 관계에는 차변은 자본이에요. 자본의 감소, 차변이. 대변은 자산의 감소죠. 이 거래는 자본 감소 400, 대변의 자산 감소 400. 이런 결합이 되는 겁니다. 10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회사가 보유한 화폐성 외화 자산은 다음과 같다. 외화 관련 손익을 인식하도록 한다. 예. 우리가 이제 외화 자산이나 외화 부채를 결산 때 환율을 적용해 가지고 재평가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 외화 부채가 있었군요. 외화 부채가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외국 은행으로부터 15,000달러의 부채가 있는데요. 9월 10일 날 이걸 부채를 우리가 즉 차입을 했고 그때 환율이 1,350원이어 가지고 이만큼 우리 장부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결산 때 환율이 올라 가지고 1,400원이 됐어요. 그러면 달러는 그대로이지만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는 달러로 표시하는 게 아니라 원화로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손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달러 부채는 그대로인데 원화로 표시하면서 원화 가치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원화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예, 부채가 늘어나게 됩니다. 자, 1달러당 지금 50원의 환율이 인상됐어요. 50원. 그러면 우리 부채를 50원 인상시켜야죠. 1달러에 대해서 50원. 그 15,000달러면은 곱하기 해봐야죠. 예. 그래서 어, 이 환율 상승에 따른 부채 증가액을 이건 계산을 해줘야 돼요. 이 문제에서는 부채가 얼마 증가했는가를 계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15,000달러 곱하기 50원이 환율이 올랐으니까 이렇게 계산해야죠. 15,000달러 곱하기 50원을 계산기로 여러분이 계산을 해야 되죠. 75만 원이 나오잖아요. 네, 75만 원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하시느냐? 차변에 이것을 우리가 외화 환산, 결산 때는 환율 차이를 환산이라고 그래요. 외화 환산 손실. 네, 75만 원 영업의 비용으로
발생하고요. 대변, 외화 장기 차입금 75만 원 부채 증가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그 외화 장기 차입금이라 하면은 그 거래처를 코드에 걸어줘야 되는데 거래처가 외국 은행이군요. 예, 외국 거래처 코드도 결산 때 이런 거는 넣어줘야 돼요. 차입금이니까. 외화 환산 손실 또는 외화 환산 이익 결산 때 환율 차이에 대한 자산과 부채 평가할 때 쓰는 개념 과목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분위기면은요, 이제 12월 달에 지금 우리나라 지금 환율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같은 분위기면은 우리나라 기업들 외화 부채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요, 가만히 앉아서 이 수익 구조가 아주 나빠져 버려요. 영업 성과하고 관계없이 영업이익은 뭐 영업 성과에 따른 거지만 이 영업의 비용도 반영을 하잖아요. 당기 순이익을 구할 때는 영업의 비용을 반영하는데 외국 자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 부채로 가지고 있는 기업은 지금 연초라든가 뭐 1년 전이라든가 이렇게 지난 결산 때 그러니까 외화 장기 차입금이다 그러면 지난 결산 때 한번 평가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올해 지금 안 갚았을 테니까 음, 올해 평가할 때 환율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규모가 크면 이러한 외화 환산 손실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 가지고 수익성이 나빠지게 되는 거죠. 자, 110번 보겠습니다. 2025년 결산일 현재 외화장기 차입금 전액 실버사에서 24년 10월 1일에 3년 후 일시상환 조건으로 차입한 외화장기 차입금 US 달러 만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에, 지금 외화장기 차입금 10,000달러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가 10월 1일에 이랬고 그다음에 결산 때 이랬어요. 작년에. 예. 그럼 우리는 작년 차입 당시의 환율은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외화 환산 이익이나 손실은 바로 그 회계연도에 수익에 바로 반영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는 지난 결산 때인 환율과 이번 결산 때인 환율만 가지고 외화 환산 이익이나 손실을 따져주면 됩니다. 따라서 지난 결산 때 환율이 1120원이었고요. 이번 결산 때 환율이 1170원이므로 이번에도 50원만큼 달러당 50원만큼 환율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10,000달러의 외화장기 차입금이 있기 때문에 10,000 곱하기 50원에서 50만 원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자, 110번. 앞 위에 109번과 똑같은 원리예요. 차변에 외화 환산 손실 50만 원 인식하면 되고 대변에 외화 장기 차입금 거래처가 실버 50만 원. 이렇게 12월 31일 일반전표에다가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111번, 오늘은 111번까지 분계 연습하면 되겠네요. 결산일 현재 다음의 외화 자산에 대하여 적정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12월 31일의 환율은 100엔당 1120원입니다. 이랬네요.
자, 100엔당 1120원이면 1엔당 11.2이죠. 11.2. 지금 보통 예금, 엔화로 예금을 해놨군요. 얼마를 했냐면 이만큼을 했네요. 318만 엔을 저축을 했어요. 그리고 저축할 당시에 장부 금액, 이게 지금 저축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 장부에는 3,466만 2천 원으로 지금 장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산 때 한번 한화로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볼까요? 요 3천, 자, 그러니까 111번 문제는 결산일 환율로 예금 잔액을 한번 계산해 봐야 돼요. 그죠? 그러면 3180 000N이잖아요. 거기에다가 곱하기 11.2죠. 100엔당 1120원이니까 11.2 곱하면 우리 원화로 나오죠. 원화로. 곱하기 11.2. 35,616,000이 나오네요. 35,616,000원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장부, 지금 예금의 장부 금액을 데이터로 줬잖아요. 34,662,000원이다. 이렇게 데이터를 줬으니까 빼주면 되죠. 빼주면 돼요. 그래서 빼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회계 처리 빼볼까요? 얼마 차이 나는지. 3466이 000 95만 4천 원이 늘어났어요. 예금이. 그러면 차변에 보통 예금이에요, 이게. 거래처가 외환은행이에요. 954,000 자산이 증가하고요. 대변에 외화 환산 이익입니다. 외화 환산 이익이 954,000이 됩니다. 지금 111번 같은 경우에는 외화 자산이에요. 외화 자산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오르면 외화 환산 이익이 발생하고요. 외화 자산. 예금이라든가 외상 매출금 같은 외화 자산은 환율이 오르면 외화 환산 이익이 납니다. 외화 환산 이익. 그리고 환율이 부채 같은 경우는 환율이 올랐을 때는 외화 환산 손실이 나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외화 부채가 별로 없고 아예 없거나 별로 없고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이다. 대부분 수출하는 기업들도 이 외상 우리가 선적일 이후에 대금을 받거든요. 선적일 이후에. 그럴 때 이 외화 환산 이익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 선적일로부터 뭐 6개월 이내에 만약에 내고 하기로 했다. 그러면 선적을 7월에 만약에 선적을 했다. 그러면 돈을 받는 건 이제 12월이나 1월에 돼야 12월 달쯤에 한단 말이에요. 6월이나 이럴 때 선적한 거는. 그러면 지난 6개월 사이에 환율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서 달러는 똑같은데 외화 환산 이익이 영업외 수익으로 많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수출하는 기업은 지금 같은 그 환율을 반영하면은
이 외화 환산 이익이 많이 날 그럴 확률이 높고 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든가 수입을 많이 하는 회사들은 외화 환산 손실이 많이 납니다. 수입을 하는 회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6개월 전에 만약에 100만 달러치 수입을 하고 대금을 6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이렇게 외상으로 매입했다고 가정을 하면 6개월 후에는 달러 가치가 높아지고 하나 가치 떨어져 가지고 외화 환산 손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다 이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111번까지 우리 결산 분계 연습을 했습니다. 자, 421페이지 접어두십시오.